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암치유센터 암전문교육실에서 환자 교육 전담하고 있는 김지영 간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항암제 부작용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항암치료 처음 시작하시면서 저희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교육실에서 항암제 부작용 관리하는 거 설명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대1로 교육을 할 때는 그 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하는데 오늘은 시간도 한정적이고 이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워낙에 광범위해요. 우리가 항암제 부작용이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세요. 일단은 이제 미디어에 보여지는 항암 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고 주변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매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금 극단적이라든지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여지는 모든 부작용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더라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미리 겁내거나 두려워하시면서 막 여러 매체를 찾아보신다든지 거기 매몰되는 거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항암제 같은 종류라도 조금 더 많이 맞는 분들도 있고 좀 적게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환자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부작용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저희가 치료 시작하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겁내시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겁내시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약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단순히 질병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생긴다기보다는 약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면 우리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왕이면 부작용 좀 덜 생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실천하실 수 있게 이제 하고 싶어서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항암제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 나 항암 치료 하는데 머리만 빠졌지 밥도 잘 먹고 속도 안 울렁거려요. 이거 혹시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항암제 부작용하고 치료 효과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좋은 분들도 항암제 부작용 없으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분들도 항암제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조바심 가지실 필요는 없다. 부작용이 없으면 오히려 차라리 축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부분은 항암 치료 끝나면 천천히 완화가 됩니다. 이제 평생 가는 부작용은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될 거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큰 주제는 9가지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우리가 암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항암화학요법이 왜 하는지, 이제 항암치료 왜 하는지 그리고 항암제의 간단한 종류들 생각보다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 이후부터 항암 치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항암 치료의 종류라고 하면은 저희가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이제 그 부위를 수술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제일 많이 듣는 치료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이 있는 딱 그 부분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소 치료로 분류를 하거든요. 국소 치료로 분류를 하고, 항암 치료는 약이 혈관이든 아니면 먹는 항암제를 드시든 간에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면은 항암제 성분이 온몸을 다 퍼져서 온몸에 있는 암세포를 이제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신으로 하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위암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진짜 딱 거기만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하면은 치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보니까 좀 암세포가 지나다닌 흔적이 있어. 다른 혈관이나 림프 쪽으로 지나다닌 흔적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의 개수에 따라서 혹시 암세포가 다른 데로 지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온몸으로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든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 치료의 목적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아집니다. 많아지긴 하지만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완치의 목적이 있겠죠. 이 암세포를 내 몸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가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좀 완화하고 암이 커지거나 퍼지지 않게 조절하는 역할도 항암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 환자분들의 병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항암치료 그거 연명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암치료는 적극적인 치료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연명이 아니에요. 다만 병기가 너무 진행된 분들은 완치의 목적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떨어지는 거고, 암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든지 암이 더 커지지 않게 조절하는 게 첫 번째 목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치료 목적 자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완치를 1순위로 하는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선행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해서 수술 전에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 전에 암 크기 좀 줄여서 수술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방광암이나 폐암 등에서 이제 수술할 거긴 할 건데 이게 크기 좀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는 선행 항암화학요법이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과 관련된 암들은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피를 다 빼고 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치를 목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진단을 받았다. 근데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술해도 6개월 정도 또 항암 치료해야 된대요 하는 경우도, 우리가 혹시 수술하고 보이는 부분에 이제 암세포는 다 걷어냈지만은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단돌이 하려고 항암 치료하는 거, 그것도 완치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4번만 한다, 6번만 한다, 12번만 한다. 그러면 치료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병기가 조금 높아지는 분들, 이제 폐암이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뼈에 전이가 됐다, 어디에 전이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사기의 병기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의 목적보다는 암 조절이나 증상 완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줄인다 했잖아요. 만약에 대장에 암이 꽉 들어차 있어. 그럼 내가 대변도 못 보고 소화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서 내가 대변도 어느 정도 잘 보고 소화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항암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항암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 들으실 때 2-3개월 해보고 경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년 동안 계속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고 항암제의 종류는 아주 크게 분류를 했을 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한다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항암제들, 머리 빠지고 울렁거리고 빈혈 생기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 많이 인터넷이나 TV 보셨을 때 요즘 많이 보셨죠? 표적 치료제.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거,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내 몸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요런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환자분들은 암세포 자체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하는 것까지, 항호르몬제까지 크게 4가지 분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세포독성 항암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제 그림을 좀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암세포는 되게 빨리 분열하죠. 정상인 애들보다 좀 더 분열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규칙적으로 암세포들이 생기면서 이게 떨어져 나와서 어디 퍼지거나 이제 아니면 딴 데 전이되거나 하는 건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렇게 분열이 빠른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이 원체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도 빨리 자라니까 항암제 입장에서는 이들도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같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암세포는 기능이 떨어지면 그대로 죽더라도 정상인 애들은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회복하는 시간까지 있어야 돼서 이제 간격을 두고 치료하는 건데, 요렇게 빨리 자라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뼈 안에 있는 골수가 피를 만들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골수에서 피를 빨리 재생하다 보니까 항암제가 얘를 공격하면 피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빈혈 생기거나 면역 떨어지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점막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혓바닥, 잇몸 이렇게 맨질맨질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위랑장으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입이 자주 말라요, 헐어요, 속이 안 좋아요, 찰성화 변비가 생겨요. 이런 부작용들을 좀 호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몇몇 항암제는 머리도 빨리 자라다 보니까 이제 탈모가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항암제가 이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파크리탁센, 도세탁센, OFU, 독소루비신 같은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저희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누가 표적치료제 쓰던데 나는 왜 표적치료제 안 써요? 아니면 내가 쓰는 거 왜 표적치료제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주시죠. 근데 이제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황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암세포다 하면은 우리가 암세포 조직 검사 하잖아요. 뭐 교수님들이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은 같은 암세포여도 조직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에 돌연변이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요. 돌연변이 유전자가 암세포랑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 안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전자 검사했을 같은 대장암이든 유방암이든 돌연변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검출이 돼야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유방암이어도 내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표적 치료제가 작용할 만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어, 조직 검사했는데. 그럼 표적 치료제 못 씁니다. 표적이 될 만한 돌연변이가 검출이 됐어. 그러면은 표적 치료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 치료제는 요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야 여기다 갖다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좀 다르긴 한데, 표적 치료제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애들한테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애들은 덜 괴롭혀요. 조금 더 암세포에 국한해서 이제 타겟을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 빠지는 것도 덜 하고 울렁거리는 것도 덜 하고 빈혈 생기는 것도 덜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쓰는 요런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을 썼을 때 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이제 피부 두드러기가 잘 나는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할 수 있어서 이따가 제가 뒤에서 관리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다음 요즘에 아주 핫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데 최근에 많이 방송이 됐었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면역항암제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암세포는 돌연변이에요. 우리 몸에 생기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요런 돌연변이가 생기면 요 면역세포가 원래 잡아먹어야 됩니다. 내 몸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암세포에서 PD-L1이라고 이상한 단백질을 계속 분출을 하는데,
요게 면역세포랑 합체를 하게 되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같은 편인 줄 인지를 해요. 그래서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자꾸 커지고 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요 들러붙는 거 결합을 깨고 아예 못 들러붙게 다 막아버려요. 단백질이든 수용체든 막아버려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잘 잡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면역항암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면역항암제 썼을 때 면역세포가 암세포만 적당히 잘 잡아먹으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참 좋습니다. 근데 가끔 이 면역세포가 진짜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애들도 같이 괴롭혀요. 그래서 뭐 설사하거나 두드러기 생기거나 피부가 예민해져서 두드러기 생기거나 드물지만 폐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설명드리는데, 대표적인 약들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옵디보, 키트루다, 여보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얘들도 그냥 쓰고 싶다고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 안에 이런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썼을 때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보고 적절한 환자분들께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항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이 성호르몬에 반응하는 약물에 성호르몬에 반응하는 암에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약들은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을 못 만들어지게 하거나 결합을 못하게 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약을 드시면은 갱년기 증상을 한 번 더 겪으세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이 겪는 갱년기 증상 같은 거를 겪으실 수 있거든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항암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 관리하는 거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왜 항암제 쓰면은 피 만드는 걸 좀 방해한다 했잖아요. 뼈에 있는 골수의 기능을 방해해서 피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면은 우리 보통은 이제 한 2주 아니면 3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3주 간격으로 하는 항암 치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항암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2주까지 피 만드는 걸 항암제가 방해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피 수치가 요 시기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항암 치료할 때 우리가 피 검사 해보고 회복 잘 된 거 확인해야 항암 치료합니다. 만약에 회복이 덜 됐으면 보통 교수님들이 일주일 뒤에 다시 피 검사할게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신다든지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하시죠. 그런데 요 피 안에도 우리가 그냥 피, 혈액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혈액 안에 여러 가지 혈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잡아먹어주는 백혈구, 그리고 이제 피부나 혈관에 손상이 생겨서 피가 나오지 않게 지혈해주는 피딱지 만들어주는 혈소판, 그리고 내 몸의 장기 구석구석에 산소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대표적으로 피 안에 있는 혈구들인데요. 먼저 백혈구,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평소보다 면역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다만 면역 떨어진 것 자체가 뭔가 몸에 와닿게 특이하게 굉장히 힘든 증상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보통 면역 떨어지는 시기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른해요 하실 수는 있지만 아주 특이한 증상은 없고요. 그런 증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게 세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헐레벌떡 병원에 오신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면역은 항상 평소보다 좀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항암 치료할 때는 세균이 안 들어오면 별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세균 안 들어오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사실 제일 쉬운 건 손 씻고 양치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별의 별 방법 쭉 많이 적혀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적혀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해주셔야 되는 게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 깨끗하게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출 금지는 아니에요. 항암 치료한다고 외출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은 좀 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외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람 많은 곳 가야 될 일도 있죠. 병원 같은데. 그래서 혹시 사람 많은 곳 가시게 된다면 마스크는 꼭 껴주셨으면 좋겠다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몸에 상처가 나면 그쪽으로 세균이 훨씬 빠르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처 안 나게 조금 조심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항암제 때문에 상처 잘 나는 데를 꼽아봐라 하면은 입안에, 아까 제가 입이 좀 자주 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내염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거 생겨서 생기는 피부 손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뒤에 마저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감염 예방을 위한 식이 관리는 되게 간단해요. 잘 익혀 드시고 깨끗한 거 드시고 신선한 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확 오른다든지 면역이 아주 좋아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음식을 찾아 드시기보다는 드실 수 있는 거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고기나 생선이나 해산물, 두부, 계란 같은 거는 너무 잘 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익혀 드셨으면 좋겠다 설명드리는 거고요. 야채나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센 거 다 드셔도 됩니다. 가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집에 보내드렸는데 한 2달 뒤에 나는 야채 다 익혀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다 익혀 먹는다고 고생했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면역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에는 야채나 과일 같은 건 깨끗한 거 그냥 생거 드셔도 되거든요. 생나물 무쳐 먹고 뭐 쌈 싸 먹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조리기구 같은 건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맨날 뜨거운 물에 삶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주시는 것도 충분하다. 그렇고 상온에 음식물을 너무 오래 보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같은 환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외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만약에 내가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세균이 들어오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요거는 진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검사에서 감염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혹시 감염이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뒤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나면 병원 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혈해주는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은 지혈이 평소보다 더디되다 보니까 출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출혈 가능성을 좀 줄이려면은요, 진통제 있잖아요. 처방 내드린 거 말고 약국에서 임의로 사 드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약국에서 사 드시는 여러 소형 진통제들이 오히려 혈소판 수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임의로 진통제 사 드시는 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처 나면은 글로 피가 계속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조심해 달라는 거. 특히 남자분들 면도할 때 상처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전기 면도기 써주세요 하지만, 나는 전기 면도기 살 여력이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그 면도할 때 바르는 젤이 있어요. 피부 덜 다치게 해주는, 보호해주는 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바르고 이제 살살 면도해 주시거나, 특히 면도날 일회용인데 다회용으로 쓰시는 거 안 됩니다. 일회용 날은 한 번 쓰면 날이 무뎌져서 피부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면도기는 일회용으로 그치셔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칫솔 너무 억신 걸로 빡빡 문 때문에 잇몸에 피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칫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를 세게 푼다든지 변 본다고 힘을 세게 준다든지 하면은 코피가 더 잘 나겠죠. 특히 환절기에 코 점막 건조해져 있는데 코 세게 계속 풀면 코피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 변 볼 때도 너무 힘은 안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변비가 심해요 하면은 변비약을 좀 처방 받으시는 게 낫긴 합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건 되게 드물어요. 근데 혹시 지혈이 잘 안 돼서 변 보는데 피가 나온다, 소변 보는데 피가 많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냅두면 빈혈이 심해지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빈혈인데요. 빈혈은 내 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어지럽고 몽롱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더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제일 흔한 증상이 뭐냐면은
숨이 차요, 숨이. 빈혈이 심해지면 요즘 따라 숨이 좀 차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내가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다 하면은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진료를 중간에라도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빈혈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단백질 항상 이제 영양교육 들으실 때 단백질 많이 드세요 이런 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쨌든 단백질이 들어와야 피든 뭐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그리고 피 만드는 철분, 엽산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커피나 홍차나 녹차, 바카스 이런 카페인 음료 있잖아요. 저희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요거 식사하시자마자 드시면은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몸에. 그래서 빈혈 심한 분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시더라도 1시간 지나서 드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많이 겪으시는 식욕부진에 대한 증상입니다. 식욕부진은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 자체의 증상 때문에도 식욕부진이 생겨요. 항암 치료하는 거랑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식욕부진은 내가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긴 합니다. 힘들지만. 입안이 까끄러워요. 맛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입안에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이래서 식사를 못 하시겠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내가 이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끼니 맞춰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먹기가 힘드시면은 조금 먹어도 많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뭐 가지 같은 거 드실 때 그냥 무쳐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드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요런 뭐 꿀차나 밀크쉐이크 드시기 좀 힘드시겠죠. 아니면 요거트 같은 것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나물 같은 거 무쳐 드실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많이 넣어서 무쳐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작게 먹어도 열량을 좀 높일 수 있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볶으실 때 식용유 안 좋다고 식용유 잘 안 쓰실라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먹는 양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식용유 잘 둘러서 볶아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프, 가루 스프 같은 거 요즘 그냥 끓여 먹으실 때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작은 양이지만 열량이 좀 많아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특히 여자분들 항암 치료할 때 반찬 준비한다고 그 냄새 다 맡고 식사하시려고 하면 못 드세요. 역하다고 잘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냉동식품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위주로 아니면은 항암 치료 하러 오시기 전에 뭐 국이라든지 조금 익혀 드실 만한 건 미리 조리해 놓고 냉동실에 얼려 놓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항암 치료하고 집에 가서 속 울렁거려도 밥을 좀 먹어야 될 때 내가 국 팔팔 안 끓여서 먹어도 되고 녹여서 먹으면 냄새가 훨씬 덜 나서 조금 더 드시기가 편하시긴 하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줄어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장도 같이 안 움직여서 배에 계속 가스 차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배에 뭐가 차 있으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도 식욕을 돋구는 데는 도움이 되고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것도 요즘 시중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나는 다 하기 힘들고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하면은 식욕촉진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상의하시고 식욕촉진제 처방을 받으신다든지 필요하면 영양제 처방 받으시는 것들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건강 강좌 할 때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영양 관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좌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레시피 같은 것들 영양사 쌤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먹는 요령 알려주시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건강 강좌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영양 뷔페라고 영양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공지가 갈 거라서 이런 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하면 생각나는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울렁거리고 토하는 거, 메스 꺾고 토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울렁거리는 거는 항암 치료하고 1시간에서 길게는 항암 치료 맞을 때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 2, 3일 지속되다 마는 경우도 있고 길면은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울렁거리는 정도가. 근데 특히 우리 맞는 항암제 중에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항암제들이 조금 더 울렁거릴 수는 있고 요런 약들은 주사 맞을 당시에는 덜 해도 하루 정도 지나서 울렁거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항암제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에 계시는데 내가 계속 토해, 울렁거려서 밥을 못 먹어. 그게 지속이 된다면은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못 먹고 계시면 다음 치료하기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울렁거릴 때 어떻게 집에서 대처를 해야 되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처방 내드린 약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에 갈 때 약 몇 개 받아가세요. 덜메스 꺾게 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 받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귀찮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울렁거리면 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게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약을 먹었는데도 속이 울렁거려, 아니면 내가 약 먹을 만큼은 아닌데 속이 조금 안 좋아, 이럴 때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챙겨 보실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시원한 게 잘 먹힙니다. 따뜻한 것보다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시원한 것들 위주로 드셔보신다든지, 생강차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강 안에 좀 덜 메스껍게 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삭바삭한 과자나 건빵같이 좀 담백한 거, 바삭바삭하고 냄새 안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씹어주시는 것도 속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변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많이 겪으시는데요. 특히 진통제 드시는 분들 변비가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금기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혈액 투석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변이 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좀 편한 형태로 되니까 물 좀 자주 드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운동 하실 필요도 없고 산책이나 아니면 집에서 살살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으니까 조금 움직여 주셔야 장이 자극되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좌약 넣어도 되냐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좌약 넣는 건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피수치 떨어져서 안 그래도 피 잘 날 수 있는데 좌약 잘못 넣다 보면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삐뚤음하게 들어가면 장을 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계속 나온다든지 장 손상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임의로 집에서 좌약 있다고 좌약 넣는다든지 좀 길쭉한 관장하는 팁 같은 걸 넣어가지고 관장을 일부러 하신다든지 하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항암 치료할 때는 그런 것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변비약 처방 가능하니까 중간에라도 연락 주시고 진료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변비약을 먹어도 혹시 지속되거나 변비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배는 벙벙한데 방구가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구도 안 나오고 변도 안 나오고 배가 계속 벙벙하고 속이 안 좋아, 이런 경우는 장이 막힌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변비약 계속 사드시지 말고 연락 주시고 진료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섬유질이 좀 있는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은 단단하고 질긴 야채들, 이 대변량을 좀 늘려서 변복이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요거트 같은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고 설사 다음에 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젤로다 약 드시는 분들이나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나 폐암 환자분들 지오트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특히 잘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긴 한데요. 얘도 어쨌든 심하면 병원 와야 돼요. 근데 한두 번 설사한다, 설사가 심하진 않다 할 때는 그만큼 물 잘 드셔주셔야지 우리가 탈수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을 좀 잘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변 자주 보다 보면 엉덩이가 아파요. 항문 자꾸 닦아내니까. 그러면은 이제 항문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셔서 그냥 설사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물로 좀 씻어내 주세요 말씀드리거든요. 뭐 비데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렇고 이제 항문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대야에 미지근한 물 받아서 이제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주 대변 볼 때마다 담가주시는 자욕을 해주시는 것도 항문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하루에 4번 이상 설사를 계속한다, 아니면 열나면서 설사한다, 이런 건 장염일 수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진료를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열나면서 설사하는데 지사제 계속 드시고 있으면 안에 염증이 계속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고 설사할 때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은 섬유질이 적고 그리고 덜 질긴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래서 잡곡밥이 나쁜 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소화하는데 불편감이 없으면 잡곡밥 이런 거 드셔도 되지만 설사할 때는 조금 이제 흰밥이라든지 진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설사를 많이 하면 몸에 있는 이제 소금기나 이런 전해질들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이온 음료 같은 것들 또 참고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구내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내염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안이 허옇게 헐고 빨갛게 헐고 혓바닥이 막 까지고 이런 것들 통틀어서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는 가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양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글 미리 해주시는 게 안 해주시는 분들보다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가글 제품은 지금 쓰기엔 너무 독해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쓰기엔 점막 자극이 좀 심하고 입마름이 심해질 수 있어서 그거보다는 제일 정석은 저희 중조가글이라고 해서 생리식염수 약국에 가면 팔거든요. 그 생리식염수에 소다 한두 숟가락 정도 섞어가지고 요걸로 입 자주 헹궈주시는 것만으로도 입 마른 것도 좀 덜 하고요. 입 허는 것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리식염수 사는 게 너무 귀찮아. 왜냐면 생리식염수 유통기한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야 되긴 해요. 한 번에 많이 사놓는 거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은 물에다가 소다를 좀 섞어도 괜찮으니까 소다 살짝 태운 물로 입을 좀 자주 헹궈주시면은 입의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는 안 해주시는 분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입이 마르면 왜 침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소다각을 하면 훨씬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입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하다, 염증이 심하다 하면은 병원에 이야기해 주시면은 약 처방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방난 각을 같이 병행하면서 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각을 하는 거 이외에 조금 봐주시면 좋은 게 일단 틀니 하신 분들은 식사 시간 외에는 틀니를 조금 빼놓으시는 게 잇몸에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입이 헐면서 입술이 갈라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입이 마르니까. 그래서 립밤 되게 만만한 것처럼 보여도 효과 되게 좋거든요. 뭐 바세린이든 입술 보호제든 이런 것들 수시로 챙겨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피부 부작용으로 우리 점막하고 피에 대한 부작용은 끝났고 피부 부작용으로 넘어왔는데요. 피부 부작용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탈모, 발진, 수족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 까지는 증상들 그리고 손발톱 주위에 염증 같은 거 생기는 게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탈모를 설명드리면은 항암제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 파크리탁셀, 탁수테, 도세탁셀 뭐 이런 약 맞는 분들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약들이 아주 심한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초기에 사용하는 약들이 다 이런 계열의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방암 환자분들은 탈모를 좀 흔하게 겪으시기는 해요. 폐암 같은 경우에도 간간히 이런 약들을 쓰기는 해서 폐암 환자분들도 탈모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이제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말들이 많긴 하지만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탈모는 예방하기 힘들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두피를 조금 이제 보호해 주시고 자극을 줄여 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탈모되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머리 안 씻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수할 때 두피 같이 씻어 주셔야 돼요. 피지라든지 비듬 같은 거는 계속 생기거든요. 두피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나중에 머리가 더 잘 나겠죠. 모공이 안 막히고. 그렇고 이제 두피 마사지 자주 해주시는 것도 두피의 혈류를 조금 증가시켜서 머리카락이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게 도움이 되기는 하고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 바짝 말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다 빠지는 약들은 사실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평소보다 머리가 조금 빠지는 약들이 있긴 해요. 그런 약들은 머리 밑을 바짝 말려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안 말리면 머리 밑에 가끔 곰팡이 같은 거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짝 말려주시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탈모 진행이 다 된 경우에는 머리에도 같이 보습제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특히 이제 환절기고 겨울철이고 하면은 두피가 많이 가려워하세요. 그리고 하얗게 비듬 같은 거 많이 올라오시는데 보습제만 잘 발라도 그런 것들 덜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자 같은 것들로 자외선 차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고 간간히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해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머리 이제 탈모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염색하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염색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는 없는데, 이제 항암 치료하는 중에는 두피가 아무래도 좀 자극을 받고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6개월 정도 뒤에 염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진짜 파마도 안 하고 염색도 안 하니까 머리가 너무 추리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용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제일 순한 걸로 하셔라. 되도록이면 두피에는 이제 염료나 파마약이 안 되게 해서 조금 순하게 해보세요. 대신에 머리가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파마나 염색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항암제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짐시타빈 더불어서 표적치료제, 지오트립이나 얼비톡스나 이런 표적치료제들까지 두루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하거든요. 보통은 치료 시작하고 한 보름 지나면 생겨요. 보름 지나면 생기고, 얼비톡스 이런 약들은 생길 때 꼭 밖에 보이는 부분에 많이 생겨요. 가슴팍, 목덜미, 얼굴, 머리 밑에 뭐 이런 데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 치료가 끝나면은 보통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진정세로 들어서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발진 같은 것들 생길 때 조금 덜 불편하게 하려면은 일단 씻을 때 잘 씻어야 돼요. 순한 걸로. 우리 뽀독뽀독한 비누 아니면 뽀독뽀독한 다른 세정제로 얼굴 깨끗하게 씻는다고, 뭔가 여드름 같은 거 나는 것 같으니까 항암 치료할 때 깨끗하게 씻는다고 빡빡 문대가면서 씻고, 뭐 기미 같은 거 생기는 거 보기 싫다고 들깨가루 같은 걸로 막 문대고 이러면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럼 더 벌겋게 심하게 올라와요. 가렵기도 더 가렵고요. 그래서 세정제는 중성 비누가 제일 만만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보통 슈퍼에 가면 도브, 아이보리 이런 중성 비누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세안을 해주시는 것도, 세안하고 세정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보습제를 꼭 발라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특히 남자분들이 보습제 바르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끈적거린다고. 근데 항암 치료할 때는 보습제를 좀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은 따라서 오는 게 가려움증이에요. 그 가렵다고 계속 긁다 보면 상처도 계속 나고 글로도 균감염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습제 발라주시면 좋은데, 기왕이면은 이제 보습제 로션 사실 때 알코올 성분이 없는 거, 그리고 향기가 없는 로션 사시면은 피부 자극을 훨씬 덜하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근데 이게 향료가 없는 무향의 보습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 비해서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 화장품 가게 가셔서 무향 적혀 있는 거 있어요. 무향 적혀 있는 거. 무향 어쩌고 저쩌고 무향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사시면 거의 다 순한 로션이니까 그런 것들 선택하셔도 되고, 못 찾겠으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고 샤워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샤워 너무 길게 뜨거운 물로 하면은 몸에 있는 기름 막 다 벗겨지면서 피부가 더 퍼석해집니다. 그래서 샤워는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옷 같은 것들은 너무 꽉 끼는 거 입으면 피부 자극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헐렁한 거 입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선크림
또 얼비톡스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얼굴에 발진 일어나는 분들 선크림 좀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햇빛 때문에 이제 생긴 피부 자극이 좀 덜해요. 대신에 선크림 바르시게 되면은요, 세안을 꼼꼼히 해주셔야 되기는 하거든요. 선크림 발랐는데 세수 안 하고 주무시고 이런 피부 더 뒤집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 다른 운동은 내 컨디션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수영장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 저희가 약품 처리가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피부 부작용이 심한 이런 항암제 쓰시는 분들은 피부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피부에 열을 너무 많이 줘서 피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고 혹시 손발까지는 약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여긴 없으세요? 생기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표적 치료제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손발바닥이 벗겨진다, 굳은살 같은 게 생기면서 떨어져 나와서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나 한 보름, 약 치료 시작하고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보름 정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치료 끝나면 매나 다 회복되는 증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손발바닥에 생기다 보니까 생기면은 많이 불편해하세요. 거동하기도 힘들고 뭔가 생활할 때 손이 자꾸 아프니까 불편해하시는데 이것도 로션 잘 발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발바닥에. 근데 이제 우리 뭐 스텐이라든지 카보메틱스라든지 스티바가라든지 이런 약들은요, 이게 굳은살이 심하게 생기면서 떨어져 나와서 피부 궤양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 쓰시는 분들은 우리 발에 바르는 로션이 있어요. 약국에 가도 팔고요. 화장품 가게 가도 팔아요. 푸크림 하면서 고운발 이런 거 팔거든요. 그게 전부 우레아라는 이제 각질 좀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들인데,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 많이 쪼이거나 딱딱한 데 많이 데이면은 눌리는 그 부분이 더 심하게 생기다 보니까 신발은 좀 편하게 신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손발톱 주위에도 표적 치료제 같은 거 드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골마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얘도 일단 기본은 손발톱 주위에 보습제 잘 발라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건조하면 피부가 계속 일어나서 뜯어지기 때문에 보습제 잘 발라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매니큐어 같은 것들 안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이게 여기가 골마서 손톱이 뜨거나 하면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밴드로 좀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손톱은 꼭 일자로 자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가 보통 손톱을 동그랗게 자르잖아요.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동그랗게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손발톱이 이렇게 굽어서 살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인성 발톱이나 손톱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잘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항암 치료할 때. 근데 이제 말리는 걸 덜 말리게 하려면 일자로 잘라야 돼요. 일자로 잘라서 이제 일자로 잘라주시면 그런 말리는 거 훨씬 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안 없어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얘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손발저림, 대표적으로 손발저림 증상들. 손발이 저려요, 시려요, 무뎌요, 걷는데 뭔가 발바닥이 안 데이는 것 같다, 공중을 붕붕 떠서 걷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통틀어서 저희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이런 주사 맞는 분들한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하면 무조건 예방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없기는 해요. 근데 여기 옥살리플라틴이라는 대장암에서도 많이 쓰고 위암에서도 쓰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요런 주사 맞는 분들은 차가운 거 만지는 거 특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옥살리플라틴 주사 맞고 나서 차가운 거 여사로 뭐 냉장고에 손 넣는다, 찬물에 손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찌릿찌릿해요. 약간 정전기 통하는 것처럼 찌릿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엔 찬 거 만질 때만 그런데 뒤로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저리고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차가운 거 만지는 거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 양말이나 장갑 같은 것들 착용해 주시는 거. 그리고 좀 저리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족욕을 해주시면 일시적이긴 합니다. 근데 일시적이지만 완화가 돼서 주무실 때나 이러실 때 해주시면 조금 더 주무시기 편안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증상을 좀 줄이는 약이 있기는 해요. 줄이는 약이 있기는 해서 많이 불편하면은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약 처방 받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얘는 치료가 끝나도 한참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 2, 3년 지나도 계속 저리고 무딘 감각이 남을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 그렇고 마지막 주제가 피로관리인데요. 보통 항암 치료하면 힘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서 이런 피로감을 관리하는 데는 운동, 휴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동이긴 해요. 항암 치료하면은 체력 아껴야 된다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체력 아낀다고 안 움직이면 체력 없어져요, 그냥. 한두 달 그러고 계시면은 나중에는 걷기가 힘들어서 휠체어 타시거나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걷는데 휘청휘청거리시거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산책할 수 있으면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옆 사람이랑 이야기했을 때 살짝 숨찬 정도의 강도로 한 30분 정도 매일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150분 정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내 체력이. 그러면은 이제 슬슬 산책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서 국민체조 하시면 국민체조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라도 좀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근데 너무 과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방암 수술이나 이런 거 했던 분들은 수술했는 쪽으로 무거운 거 드는 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담당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나 주치쌤이나 아니면 교육실이나 상담실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희 보면은 건강강좌 프로그램에 또 운동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했고요. 저희 내년에도 1월이랑 2월에 이제 저희 병원에 운동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 따라 하는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게 그냥 간단히 기억하면 좋은 게 우리가 디스트레스 온도계라고 하거든요. 암 환자분들한테 주로 쓰는 이제 측정 도구인데 0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난 너무 좋아. 근데 10은 너무 괴로워.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세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혼자서 생각했을 때도 한 4점에서 6점 정도 된다 하면은 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7점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7점에서 10점이야.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치료했을 때 가끔 돌아보면 좋은 거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스트레스 극복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너무 거기다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서 그것만 보면서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인터넷에 나오는 그 사람이랑 나는 아예 다른 존재예요. 같은 암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아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입해서 그 사람이 안 좋아졌다고 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주변에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힘들다면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의료진한테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활력 보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힘들면은 많이 다니기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일상생활 관리는요. 가능하면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컨디션 되면 내 원래 하던 활동들 유지해 주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내가 일하는 거에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 나 너무 괴롭다 일하는 것 자체가 이러면 당연히 조금 휴식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금연과 금주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금연, 금주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금연을 못 하신 분들은 꼭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술 못 끊으신 분들은 술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주기적으로 왜 이제 지금 생존자에 들어선 분들, 이게 적극적인 치료 끝나고 이제 지금 계속 우리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오면 사진 어차피 찍으니까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병원에서 하는 거는 암 있는 그 부분에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이라 하면은 유방이랑 뭐 이제 폐 정도는 CT 찍을 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 필요한 거 몇 부분만 이제 발췌해 가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 암센터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올라오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저희 병원 계정에도 올라와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